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벌써 10개월 지났고요. 이제 2달 뒤면 돌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송출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정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질이라든지 어떤 영상 화질 이런 것들이 조금 보시기에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좀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달 뒤에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 앞서서 역시 제가 한 40분 정도 특강을 하고 1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인데요. 중간중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선별해서 나중에 끝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들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입니다.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사망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그동안 정기 검진 받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또는 다양한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화학 종사자로서, 화학 전문가로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외에도 또 저는 화학 측면에서 우리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인데요, 주제가.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거죠.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온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일명 약자로 영어로 VOC라고 하고요. 이거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있고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휘발을 잘하는, 공기 중으로 잘 휘발해서 잘 날아가는 것들을 다 우리가 뭉쳐서 뭉뚱그려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로 부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4년입니다. 2024년 3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요. 얼마 안 됐죠? 이게 저명학술지에 나온 겁니다. 상대로 내기 쉬운 저널이 있고 상대로 내기 어려운 저널이 있는데 이 저널은 굉장히 내기 어려운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 관계자분들은 한번 이 논문을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저는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요. 사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동안 많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진이다. 그럼 벤진에 대한 연구 많이 됐고요. 포르말데히드다. 그럼 포르말데히드에 대한 연구 많이 됐습니다. 톨루엔이면 톨루엔, 아세톤이면 아세톤, 스타이렌이면 스타이렌. 각각의 연구는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기준치도 있어요. 포르말데히드는 이 정도 기준치까지는 괜찮다. 이런 것들 다 정해놨습니다. 나라별로 다 정해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다 기준치별로 정해놨고, 보통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다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연구들이 다 뭐였냐면 단일 독성만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말데히드면 포르말데히드 자체만 놓고 독성을 분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 어떤 연구는 안 됐었냐면 포르말데히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노출되는 게 포르말데히드만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독을 동시에 우리가 들이마시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연구들은 단일 독성을 받고 각각의 여러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복합 독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연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일부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가지도 제대로 살펴보기도 어려운데 여러 개 같이 있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살펴본다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근데 이제는 다들 복합 독성에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구성 요소가 여러 개 같이 있을 때 상호작용, 각각의 화학물질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최근 논문에서는 실제 우리가 노출되는 우리 주변의 그 휘발성 유기화물들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노출 영향을 이제 복합적으로 본 겁니다. 그 노출 영향을 정량화해서 이제 미친 영향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한 그런 연구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종류를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 명칭들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물들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도 하고 어떤 인체와의 어떤 상관관계 등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제로 저런 어떤 휘발성 유기화물들의 어떤 노출과 어떤 종합적인 노출과 심혈관 질환 응급병원 입원율이 실제로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냅니다. 충격적이죠. 저런 농도가 많이 노출될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응급병원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실제로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하나씩 놓고 봤을 때, 뭐 포르말데히드도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낮은 농도는 괜찮아, 톨루엔이면 이 정도는 괜찮아, 아세톤이면 뭐 이 정도 낮은 농도는 괜찮아, 딱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연구 논문에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낮은 농도로 이 전체 농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농도조차도 실제로 심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각각은 뭐 기준치니까 괜찮아라고 그냥 그동안 우리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왔었는데, 사실 실제 우리가 노출 환경을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노출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주 낮은 농도를 하더라도 심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밝혀졌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VOC에 대해서 최대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이 최대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VOC라는 건 한 가지에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무조건 화학물질인데 휴발을 잘하면 다 대부분 VOC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언제 이 VOC에 노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외부터 살펴볼게요. 실외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차가 쌩쌩 지나갈 때 유독 고농도로 배기가스를 맡아보신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어지럽거나 매캐한 그런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실 텐데, 사실 별거 아니지만 차도로부터 조금만 최대한 멀리서 걷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럼 인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걸어서 보세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런 차들 쌩쌩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VOC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옆에서 걷는 사람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걷는 사람은 그 노출되는 그 농도가 굉장히,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굉장히 희석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담배 연기. 담배 연기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흡연자도 안 좋지만 간접 흡연자도 안 좋다라는 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제 실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내죠.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바깥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래서 이 실내에서 언제 노출되는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아주 낮은 농도로도 위험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프린터입니다. 집에 뭐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프린터는 다 한 대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근데 프린터가 작동될 때는 보통 특히 요즘 다 레이저 프린터 쓰시잖아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오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존도 굉장히 우리 폐에도 안 좋지만 그 외에도 레이저 프린터는 당연히 토너라는 게 쓰이죠. 근데 토너라는 게 불가피하게 토너가 이제 종에 달라붙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스타이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이렌 같은 게 휘발돼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가 작동될 때 뭐 다 매캐한 냄새 다 맡아보셨죠? 그게 이제 오존이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들도 여러분들의 그 매캐한 냄새에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인데요. 참고로 이제 제 페인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집은 페인트 안 바르는데요?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저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도 미국 집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뭐 벽지를 바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여러 집의 가정집을 방문해 봤지만, 미국은 벽지 문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다 무조건 페인트를 바르는 문화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페인트를 안 바르고 벽지를 바르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페인트에서는 엄청난 양이 나오고요. 페인트를 바르고 나면 뭐 포름알데히드든 뭐 벤진이든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벽지만 발라도요. 벽지를 발라도 실제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발생합니다. 그 벽지라고 하는 게 다 그냥 붙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떤 접착제라는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접착제 성분 중에 그 접착제 성분 중에서도 VOC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류하고 있는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그 접착 성분 중에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성분들 중에 그게 이제 휘발성 유화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포름알데히드인데 그게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벽지에도 색소들이 들어가요. 색깔, 염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염료가 들어간 어떤 그런 섬유 제품들에서는 무조건 이 VOC가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만 발랐다고 해서 새집 증후군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저런 가구들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겠죠? 저런 가구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접착제가 쓰이죠? 당에 접착제가 쓰이니까, 접착제에는 무조건 시간 지나면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딱 처음에 냄새 맡아보시면 특유의 향이 나타나죠? 근데 그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신상의 향이라고 해서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 접착제도 쓰이지만 두 번째가 저런 색소가 쓰이죠. 자, 여러분들 그 색소라고 하는 게 염료가 저런 섬유 제품을 딱 썼을 때 염료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저기다 물걸레질이나 뭐 이렇게 좀 닦았어요. 보통 최소한 어느 정도 뭐 닦는 행위는 하잖아요. 뭔가 닦았을 때 쉽게 그 염료가 색깔이 묻어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염료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 염료가 섬유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 죽이는 그런 성질을 견뢰도라고 합니다. 견뢰도라고 해요. 그 견뢰도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염료한테는. 그 염료가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포름알데히드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염료가 굉장히 잘 달라붙게 돼요. 그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에서도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염료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이거 세탁한 횟수가 아마 거의 뭐 한 50번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근데도 색깔이 그래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염료가 섬유에 잘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안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포름알데히드 처리를 처음에 꼭 해놓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집, 뭐 유니클로라든지 어떤 이런 옷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특유의 향이 나잖아요. 그죠? 특유의 향 같은 거. 또 직접 새 옷 같은 거 맡아보셨을 때 향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옷은 새 옷이 아닙니다. 새 옷은 새 옷이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 옷은 반드시 그걸 그대로 입으시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대로 입게 되면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되게 피부 발진 같은 거 나타난 적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독성 있는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피부 독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런 어떤 가방을 사셨어요. 당연히 저것도 특유의 향 많이 맡아보셨죠? 당연히 저런 것들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꾸준히 저렇게 미세하게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계속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차피 새집 증후군이라는 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만 발생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장 큰 오해십니다. 초반에 많은 양이 뿜어져 나오는 건 맞아요. 그건 뭐 팩트인데, 근데 그게 다 빠지는 데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이면 다 빠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잔류하고 있는 그런 VOC들이 빠져나오는 게 서서히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서서히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완전히 다 빠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어떤 실험 결과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어떤 모 방송에서 실험했던 내용인데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그 가정집, 일반 정말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딱 저렇게 사진에서처럼 나온 건데요. 어떤 그 방에다가 방문을 잠가요. 잠근 다음에 그냥 그 휘발성 유기 화합물 중에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입니다. 그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를 딱 놨어요. 놓고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참고로 그 집은 인테리어로 새로 한 집도 아닙니다. 그 새 아파트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된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기를 딱 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올드한 아주 오래된 가구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서서히 조금씩 해서 올라가는 게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아니, 일반 가정집에서 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침대 하나만 놓여 있어도 침대포가 놓여져 있죠. 거기엔 다 섬유 제품에 색소가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례도를 높이기 위해서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그 염료 자체에서 나오는 또 그런 휘발성 유기화물들도 있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구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접착제 성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염료를 고정하기 위한 그런 화학물질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또 그런 제품이라면 역시 꾸준히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내에 가만히만 계셔도 이런 미세한 어떤 그 밀양이지만 계속해서 VOC들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내 공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염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중간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항상 뭐 정부 발표든 뭐 그동안 어떤 기관에서 발표를 해도 각각 휘발성 유기화물 각각에 대해서 뭐 다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아.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 실제로 우리가 노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물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노출될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아까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이 실험에서는 포름알데히드만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때 실험할 때 포름알데히드가 아니라 스타이렌도 따로 측정하고 톨루엔도 따로 측정하고 뭐 아세톤도 측정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모든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물을 다 측정했다면 다 대부분 측정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존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 독성이 일어난다고. 그럼 들이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방법은 무조건 환기입니다. 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실내 공기는 무조건 오염되니까요. 시간 지나면 특히 요리를 하고 나면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밖에 미세먼지 저렇게 심한데 어떻게 환기를 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200 이상의 정말 최악으로 뜨지 않는 한,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한 번은 여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환기하라고 하면 보통 창문 하나만 열어놓고 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군데 이상은 여셔야지만 순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냐? 그때 다시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다시 공기를 좀 깨끗이 하더라도 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오래된 제품을 하더라도 무조건 VOC는 서서히 빠져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우리 심혈관 질환을 또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6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후 시간에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염도님께서, 멀리 미국에서도 방송이 주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있을게 해주셨는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지크님께서 약수터 다녀왔는데 오존 농도가 0.04 ppm인데 공기는 깨끗했어요 라고 주셨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기 질 같은 것도 체크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십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나 밖에 대기 오염도 체크하셨을 때 요즘 그 스마트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존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지크님께서 지금 창문을 더 열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무조건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꼭 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미세하게 잔류하고 있는 부요시를 다 빼기 위해서 보통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보통 새집중을 없앨 때 보통 초반에 많이 하는 방법이죠. 처음에 새집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보일러를 그냥 세게 틀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비웁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그럼 많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VOC가. 그럼 그걸 다시 창문 열고 빼고, 그 다음 다시 보일러 틀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창문 열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래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VOC가 나온다면 다시 베이크아웃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빼내기 위해서 다시 베이크아웃 하시는 거는 전기세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스값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어차피 계속 빠져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환기를 통해서 꾸준히 배출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어떤 심혈관 질환 유발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 논문입니다. 2024년 3월이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역시 2달밖에 안 된 최신 논문인데 역시 저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카드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놈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중금속 카드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마우스 쥐실험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 특히 지방 조직, 그다음에 지질대사 영향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사실 이런 중금속들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빠지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빠지나 했더니, 카드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지방 조직에 축적되더라. 그러니까 동물 실험 해보니까 지방 조직에 쌓인다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다행히도 그 쌓인 그 중금속들이 어떤 지방 조직에 무슨 괴사를 일으킨다든지 형태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뭐에 영향을 미쳤냐면, 지방 조직이 계속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대사 기능 장애를 일으키더라.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실제 또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봅니다. 아까는 동물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수많은 자료들하고 이제 맞춰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정기검진 피검사 받아보셨잖아요. 검사하면 여러분들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고혈압, LDL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다 검사하잖아요. 근데 따로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돈을 내야지만 중금속 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 수치와 어떤 이런 그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죠. 평소에 우리가 안 하잖아요, 검사 자체를.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조사한 논문 그 내용들하고 임상 결과를 같이 맞춰본 거예요. 연구진 해봤더니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혈중 그 사람의 카드뮴 그 수치와 그 사람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그리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카드뮴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히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분류는 LDL. 물론 LDL도 우리 몸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수치가 높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최초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이죠? 그럼 결론은 최대한 저런 중금속 카드뮴, 몸에 들어오면 배출도 잘 안 되는
저 카드뮴에 최대한 노출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주로 어떻게 노출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들이마시면서도 노출이 됩니다. 당연히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그죠?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납도 많고요. 카드뮴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납이 더 많습니다. 그걸 들이마셔도 우리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건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 우리가 계속 먹고, 우리도 계속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삼시세끼는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식품별 카드뮴 평균 오염도를 살펴봤는데요.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2016년에 조사했을 때, 전체 식품, 전체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입니다. 이 식품별 카드뮴 평균 오염도를 측정해 봤더니 2016년에 0.04 ppm이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0.043 ppm이 됩니다. 무려 7.5%가 증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7.5%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2030년 됐어도 또 7.5% 증가하면 더 크게 늘어나고, 또 7년 지나면 7.5% 증가하면 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은행금리에서도 그 복리가 그 무서운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검출률도 더 심각한 건 검출률인데요. 2016년에 조사했을 때는 7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식품을 조사하면 30개는 안 나왔어요. 카드뮴이 아예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2023년 가장 최근에 조사했을 때는 거의 80% 육박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정말 우리가 먹는 식품에 이런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 몸에 들어오면 잘 빠지지도 않는, 그리고 저런 우리 콜레스테롤까지 영향을 주는 저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많이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 수치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카드뮴 오염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순서인데요. 일단 카드뮴이 가장 오염된 건 수산물입니다. 예, 과거 제 영상들 한번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수산물이 가장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축산물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소닭돼지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채식 우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100% 채식하는 사람은 아닌데, 채식을 많이 먹으려고, 채식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소닭돼지 많이 먹자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소닭돼지 비율은 좀 항상 줄여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수산물이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공장에서 공장 폐수나 생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과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들. 중간에 딱 막아두고 깨끗이 한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다시 보내는 뿐이지 오염된 건 그대로 다시 보냅니다. 강과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 건 여러분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한다고 해서 그 중금속이 같이 증발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쌓이다 보니까 바다가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산물이 농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높지만 섭취량을 봐야겠죠. 농도가 높지만 그걸 많이 안 먹는다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중금속의 절대량은 적겠죠. 예, 근데 그래서 실제 뭘 봐야 되냐면 노출 기여율을 따로 따집니다. 노출 기여율을 따로 따지는데요. 먼저 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정부 자료. 먼저 백미입니다. 백미 현미 논란이 많죠. 예, 그래서 논란이라기보다 보통 현미가 좋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백미의 카드뮴 오염도입니다. 0.033 ppm이고요. 현미는 0.024 ppm입니다. 또 이걸 보시면 아마 딱 보자마자 느낌 오실 거예요. 백미가 안 좋은 거고 현미가 좋은 거구나. 그 카드뮴 오염도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농도고요, 농도. 그러니까 농도라는 게 뭐냐면 현미는 좀 소위 말해서 덜 벗겨낸 거잖아요. 쉽게 해서 덜 정제해 놨잖아요. 그래서 겉에 표면이 좀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거의 그 중금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걔가 전체 농도를 희석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그 현미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농도 낮게 나온 거예요, 백미보다. 그래서 결론은 백미 하나를 먹거나 현미 하나를 먹으나 똑같이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의 절대치량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알을 먹으면 똑같은 양의 중금속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카드뮴 총 노출량의 노출 기여율 1위는 수산물이 아닙니다. 오징어도 아니고 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농도가 높은 건 많은데
우리가 오징어나 뭐 예를 들어 수산물을 쌀만큼 많이 먹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흔치 않잖아요. 수산물 먹다도 뭐 반찬으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백미는 우리가 좀 노출량이 많죠. 근데 백미가 카드뮴 오염도 낮지만 먹는 양 절대치가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여하는 노출 기여율 1위는 백미입니다, 여러분. 쌀입니다, 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백미를 적게 먹고 이제 현미 위주로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출 기여율 1위가 백미가 됐던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백미 위주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백미율. 여기 섭취량 적어놨죠?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백미가 여전히.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현미를 백미만큼 먹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 노출 기여율 1위는 현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출 기여율 1위는 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좀 심각한 또 내용을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쌀이 노출 기여율 1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 카드뮴 오염도와 2023년도 카드뮴 오염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미입니다. 백미는 2016년에 0.015였어요. ppm이었는데 2023년된 0.033이 됩니다. 무려 2.2배가 증가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2배가 20%만 증가해도 큰 건데 200%, 220%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2배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했고요. 농도가. 그다음에 현미입니다. 현미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0.0124였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 조사하니까 7년 만에 약 0.024가 됐고 약 1.9배, 거의 2배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수치가 그대로 멈추면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멈출까, 이 수치가? 이게 만약에 2030년에 조사했을 때 또 2배가 증가하면 어마어마해지고요. 2037년에 조사해서 또 2배 증가하면 또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오염도가 증가한 상태의 쌀을 우리는 먹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수치는 작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7년 만에 2배, 이거 엄청난 숫자 증가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수산물에 뻔하거든요. 이제 공장 폐소에서 흘러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이제 우리 벼농사 할 때 이런 공장 폐소에 이제 흘러 들어가면 강과 바다를 흘러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옆으로 토양으로 유실되면서 토양 쪽에 오염을 유발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요인보다는 사실은 미세먼지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입니다. 미세먼지 뭐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뭐 특히 미세먼지 보면 납하고 카드뮴 농도가 높거든요.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 미세먼지 막 벼나 이런 노출된 상태에서 토양에도 묻고 벼에도 묻게 되죠. 그 상태에서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게 그대로 흡수가 돼 버립니다. 흡수가 되면서 땅 밑으로 흡수가 되면서 또는 벼에 위에 묻어있던 것들도 그대로 중금속들이 벼 자체로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럼 토양 흡수된 것도 우리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런 우리 미세먼지의 효과로 인해서 자꾸 저런 쌀들의 저런 중금속 카드뮴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제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제가 말한 이 이유가 여러분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30년에 조사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수치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미가 지금 0.033이라고 그랬잖아요. 2030년 되면 이게 0.066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토양이 계속 오염된 게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토양이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오염돼 있는데 미세먼지는 계속 유입되죠. 유입되면 토양이 계속 묻죠. 또 비 내리면 또 흡수되죠. 계속 누적돼 간다는 거죠. 물론 토양에 흡수된 게 그런 벼로 넘어가는 에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토양 자체 전체 양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오염돼 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염돼 가는 것처럼 토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전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일단 해결해야겠죠. 이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쌀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뭐 쌀 대신에 이제 소닭돼지 위주로만, 그런 고기 위주로만 우리가 식단을 다 바꿔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제 특강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예, 무조건 소식입니다. 예, 이 관련된 주제는 제 다음 영상, 다음 주제 때도 말씀드릴 건데, 무조건 소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저런 중금속 카드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그 양은 절대치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슬픈 건, 다시 말씀드려 슬픈 거는, 그 증가 추세, 이 카드뮴 오염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지속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밥 공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 드실 때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근데 오염도가 7년 동안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증가하게 되면 그때 더 줄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고 전체를 좀 소식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중간 결론 좀 말씀드리면, 카드뮴이, 중금속 카드뮴이, 이, 여러 가지 독성이 있다라는 건 너무 많은 독성 결과들이 그동안 밝혀져 왔습니다. 예. 중금속이고, 역시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지고. 그런데, 이런, 우리 몸속에서 특히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LDL이 우리한테 중요한, 소중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있다는 게 지금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LDL 수치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 검사 받아보셔서 이게 그러니까 LDL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의료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료 종사자분들께서 뭐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운동해야 된다, 뭐 식습관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떨어지면 혹시 이런 카드뮴 수치, 혹시 몸속에 어떤 카드뮴 수치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너무 평소에 카드뮴에 많이 노출돼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별도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금속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또 이런 질문, 또 이런 질문 또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 이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노출된 양 기준치 이하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슬픈 얘기를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에서 독성 기준을 정하잖아요. 정하는 게 단일 독성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뮴 자체를 이제 노출시켜서 동물한테 노출시킵니다. 노출시켜서 이 정도 농도에서 이제 독성이 나타나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체 노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달라요. 나라별로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나라별로 독성 자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뮴, 우리가 평소에 노출되면 카드뮴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면 중금속 납도 들어오고 메틸 수은도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유해 물질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있을 때 미친 영향들, 이런 독성 결과가 사실 연구가 별로 안 됐어요. 이제 막 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독성 기준 안전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제가 이 비욘디 특강에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복합 독성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휘발성 유기화물들. 하나하나는 다 안전한데, 하나하나는 다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 건데, 그것이 다 같이 있으니까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해도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뮴도 이 독성이 명확히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고요. 중금속이고요. 현재 이게 기준치 이하로 적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몸에 잘 안 빠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방이 축적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조합적인 독성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노출되는 건 주로 식품이다라는 거. 근데 식품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것저것 따지면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전체로 소식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로 소식만 하시면 실제 들어오는 카드뮴 양은 확 줄어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키나 장수촌의 노년층 분들, 오키나 장수촌이 정말 명성을 얻었던 그런 세대들 계시잖아요. 그 세대분들의 비결 별거 없었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가 적었다는 거, 그리고 식물성 비율이 높았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게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표적인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카드뮴이었습니다. 이 VO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도로 뭔가를 더 빼내려고 뭐 베이크아웃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환기를 꾸준히 하면서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하시는 거. 그 다음에 노출기울 1위 쌀입니다. 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특강 40분 동안 제 특강을 마쳤고요. 10분간은 여러분들 질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7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후 2시에 들어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리님께서 카드뮴을 몸에 배출하는 방법은 없나요? 녹차가 중금속 배출에 좋다던데 아닌가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무슨 중금속 배출에 효과 있다라고 뭐 이런 것들의 그 실험 결과들을 보면, 사실은 그 바깥에서 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해조류를 넣어요. 해조류를 넣고, 거기다 중금속을 넣어요. 넣으면, 이 중금속이 해조류에 달라붙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해조류가 몸에 들어왔을 때 중금속들을 이제 흡착시켜서 배출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이런 중금속들, 이거잖아요. 그죠?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들. 이런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들이 해조류를 먹었을 때 이미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게 빠져나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임상 결과가 지금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제 카드뮴이 몸에 축적이 잘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영원히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배출이 서서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땀을 많이 내고 운동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음식 위주로 좀 많이 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적게 드시는 거, 적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서 적게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게 잘 빠져도 들어온 양이 계속적으로 많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몸에 이미 기존에 있는 게 10mg인데 10mg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오는 양이 20mg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양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제크님께서 LDL 수치가 높아서 식단으로 줄였는데 빵을 거의 끊다시피 했었어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제 LDL 수치 높으셨다고 해서 아마 이제 저런 탄수화물류 아마 줄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식단 관련된 것도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좋은 습관 가지신 겁니다. 예, 좋은 습관 가지신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좀 가공류들, 그 다음에 너무 고온에서, 빵도 사실 고온에서 굉장히 굽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냥 높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그런 것들의 음식들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좀 주제 때, 영상 때, 특강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베지크님께서 또 밀가루보다 쌀을 더 좋아하는데 밥을 줄여야 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먹는 양 자체를 좀 줄이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써니 권님께서 회가 비싸서 다행이네요 라고 지금 코멘트 주셨는데요. 예, 회가 비싸죠. 회가 비싸서. 예, 아무튼 회가, 지금 수산물 농도가 아무튼 높습니다. 수산물의 중금속 농도가 좀 높은 건 팩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 영상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수산물 쪽이, 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부라 화합물. 그러니까 중금속 말고, 이런 과부라 화합물들도 지금 농도가 좀 검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역시 그런 수산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소비하는 것 자체가 실제 그런 오염에 기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장에서 공장 배출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과부하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님께서 육가크롬 성분과도 관계가 있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육가크롬과 카드뮴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승현리님께서 새집 증후군 특히 페인트 냄새 없을 때 페인트 입자가 양파 잘게 썰어 깔아두면 된다 하던데 효과 있네요. 페인트 업자분이 양파를 잘게 썰어 깔아두면 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유해한 특히 냄새나는 그런 휘발스 유기화물들 없애는 방법은 보통 그러니까 어떤 악취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없애는 방법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보통 어떤 걸 흡착시키거나 어떤 거는 다른 냄새를 덮는 거거든요. 근데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휘발스 유기화물들 흡착한 효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흡착은 돼요. 흡착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양파의 특유의 향으로 살짝 덮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건 덮는 거지 실제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런 양파 같은 걸로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별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베이크아웃이 더 낫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님께서 새 제품 만지면 제 피부가 반응해서 가려운데 다 이유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실제 이런 실험 결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청바지 있죠. 청바지를 샀는데 입었는데 당연히 청바지 처음에 사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입었어요. 입었더니 피부에서 엄청난 두드러기 나거나 이런 것들, 그걸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결과 되게 많습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그런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계속 빠져나와서 피부에 또 흡수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농님께서 제가 2년 전에 협심증 판정을 받았어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솔벤트 AKA에서도 심한 질환이 올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휘발스 유해물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때도 낮은 농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솔벤트 자체의 것들이 대부분 또 몸에 들어왔을 때 들이마실 때 폐에 바로 직행하거든요. 그래서 폐에 대부분 또 심혈관 질환보다도 오히려 그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보통 폐에 영향을 더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 이 관계 종사자분이시라면 최대한 저런 작업을 하실 때 최대한 좀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꼭 일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지크님께서 공기청정기도 필수가 되고 점점 가전이 늘어가겠어요 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어떤 공기청정기 광고를 받았거나 이 비욘디가 어떤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공기청정기가 요새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필수 제품이 되는 게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기청정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만 특히 제가 한국과 비교해서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제가 장점들 얘기하지만 단점을 얘기할 때는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미세먼지 요 얘기합니다. 사실 미세먼지. 그잖아요. 우리 한국에 단점 하나 꼽으라고 하면 미세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다라고 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냐라고 보통 저한테 질문을 줍니다. 그걸 해야 될 정도로. 공기청정기는, 여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도 미국에 유일하게 부러운 게 딱 하나입니다. 이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유일하게 부럽습니다. 정말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단순히 우리가 공기 들이마시는 거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는 식품, 아까 지금 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카드뮴 농도가 7년 만에 2배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정말 우리 정부한테도 이제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것들도 저도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미세먼지 부분이 너무 심각한 부분이다. 이런 식품에까지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후 2시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81명이 지금 들어와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또 6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